그러면 린 마골리스의 그 공생애의 욕구, 그거는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하고 좀 이렇게 상반되는 개념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린 마골리스는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요. 저쪽하고.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나 화학자들이나 이 사람들하고 담론이 맞아 떨어지는데 린 마골리스의 이 담론은 상당히 서로 어떤 공통된 요소가 도출될 수 있고 그게 이제 하나의 관점으로 이제 확립되기가 좋은데 어, 그 어떻게 보면 도킨스 입장은 어떻게 보면 다윈적인 상황에서 조금 한 걸음 나아간 거 이 정도로밖에는 못 느끼겠더라고 내가 봤을 때. 아까 잠깐 보니까 그 도킨스의 개념에서는 공생이라든가 화합이라든가 이런 거를 배제하는 것 같던데. 배제하지는 않아요. 배제하지는 않는데 담론이 거기까지 확장이 안 돼. 자기 담론이 그 거대 담론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부분에서는 조금 연구가 미지근하지 않았나. 그리고 생물체들이 서로 협력하는 거를 이기적인 거의 한 로 확대해서 부분이다로만, 가더라고. 예, 근데 그렇게만. 그러기 위해서는 좀 그게 뭐랄까 언어의 영역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쓰면 되는데 그 이론을 유난히 그 이론을 같이 공용을 안 하고 자기 이론을 주장하는 쪽으로 너무 편향되어 있지 않나. 스님 입장에서는 도킨스가 좀 그저 그렇다는. 와닿지는 않았어요. 끝으로 예, 갈수록 오히려 엔치나 그 생물학자들, 림마우스를 중심으로 한 생물학자들은 세포 자체의 그功能이 자기 보존적이고 자기 조직화하는 자기 갱생의 그 시스템이지만 이것이 이제 막을 초월해서 다른 세포들과의 연대 뭐 이런 것이 이제 보여지거든요. 지금 현재도 이 사람들 조사에 의하면. 그래서 세포 자체가 자기 초월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막이 예를 들어서 딱 고정돼 가지고 막 안과 막 밖으로 어떤 대사작용이 없으면은 이런 얘기가 거론될 필요가 없는데 이게 대사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사작용이 일어나는데 그 대사가 막을 초월해서 또 막을 초월해서 서로 연대를 구성할 줄 알고 하는 그런 조직 체계를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게 관찰되니까 그게 갖는 그 깊이 있는 내용을 이 사람들은 파헤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조직적이지만 자기 초월적인 서로 상반된 것 같은데 그게 서로 보완될 수 있는 상반된 보완 언어로 그런 구조로 이렇게 한마디로 진화를 하지 않았냐 이런 담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린 마골리스랑 도킨스가 만약 어떤 토론을 같이 하게 된다 그러면 좀 논쟁을 할 여지가 있겠네요. 상당히 있죠. 예, 그런 예. 부분들. 네, 그걸 했다는 소리는 난 못 들었는데 어쨌건 상당히 있어요. 린 마골리스는 그 제가 봤을 때는 저러한 그 미래학자들하고도 얘기가 통해져 가는 부분들이 이렇게 인간 위주의 사고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류의 종도 어느 시기에 멸종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충분히 갖고 있다. 그래서 잘난 체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죠, 사실. 그 약육강식을 합리화하는 이론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게 그거는 좀 제가 뭐 그쪽 전문가가 아니라 토키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자세히 파악하고 여러 각도에서 보고 이런 관점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어쩌려나 모르겠는데 사실 야국 강식의 그 적자 생존 원리도 다윈은 그런 방식을 사회 구조까지 이렇게 확장해서 이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거기까지 가는 건 아닌데 그 철학자인 그 학자 이름을 스펜서? 스펜서
스펜서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스펜서가 그거를 확장해가지고 어떤 사회문화의 그 기본 원리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걸 해석하는 것이 담론이 되니까 그때 당시에 사업가들이나 그때 당시에 그 자본가들이 그거를 자기네 공장 돌아가는 원리에 어떤 준거로 합리화시켰죠. 그래서 그때는 당연히 그 노동자들은 그래야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붙이고 노동자들을 굉장히 그 학대를 하고 노동 착취를 아주 심하게 했죠. 그러니까 스님의 입장은 그 다윈의 이론이나 도킨스 이론을 이렇게 배제하는 거는 아니고 그 이기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죠. 예 그렇게 수용하면서 동시에 다른 면을 강조하시는 거죠. 네, 아니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고 생물학자들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자기 보존적이기 때문에 이기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게 자기 조직화를 스스로 하는 거에 의해서 그 어떻게 보면 배경이 되는데 그게 그런 반면에 어떤 게 관찰되느냐면 이분들 얘기는 그 자기 초월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거죠. 아, 예. 그 자기 초월 의지가 보이고 자기 초월을 하는 그런 힘이 결국은 연대를 구성하고 그게 공생을 구성하고 그게 공진화를 이끌어내는 동력인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다윈이나 도킨스에서는 설명이 안 되고 있는 예, 부분이고. 잘 이렇게 부각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고 그런 시각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보면. 오히려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불교가 먹히지 않고 있죠? 첫 번째 600년 동안을 그 억불 승유로 해서 우리가 이제 불교적인 일반 그 대중문화가 어떻게 보면 배척됐고 그리고 바로 외정 시대를 맞이했잖아요. 네, 그러고서 이제 전쟁을 겪었고 해방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는 데만 너무 급급해서 우리 고유 문화를 다 잃어버린 거야.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거꾸로 돼버린 거죠. 지금 저희들은 한 2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그 불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불교 문화에 여러 그 파생되는 것들을 흡수했거든 저 사람들이. 근데 지금 와서는 학교 모토가 마인드풀니스고 학교 모토가 다 그런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는 상황이 된 건데 우리는 아직도 그냥 뒷공무니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되어버렸냐? 교육이 문제인 거야. 왜냐하면 그 세대들이 우리의 문화를 잘 모르고 교육받은 세대들이에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무슨 소리냐면 초등학교 때 우리 서양 음악을 교육받았지 네. 우리 음악에 대해서는 전혀 교육받은 적이 없어요. 잘 몰라. 문화적 사대주의. 그렇죠. 문화적인 그 쏠림이죠. 뭐 사대주의라고 편향하면 모를까.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쏠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의 지식인들이 대부분 유학을 한 사람들이 지식인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오히려 몰라요. 그래서 그 조선시대 때 불교를 무시한 것처럼 지금은 유교도 무시하고 그렇죠. 불교도 우리 무시하고. 문화를 무시하는 거예요. 불교도 무시하고. 또 근데 서양, 예. 거꾸로 서양 사람들은 그 불교 문화나 인도 문화를 엄청나게 존중하는데 존중해주고 그것에 대한 어떤 새로운 소스를 자꾸 받으려고 들어가고 그러는 거죠. 그 불교 공부를 하는데 비파사나만 하고 선불교를 오히려 별로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선불교가 이제 초기 불교나 이런 대승불교에서 변화돼서 이렇게 나타난 건데 선불교를 진화시키는 과정에서 좀 미흡했던 게 아닌가. 이 중국이 문화혁명으로 망하고 한국이 그걸 계승해야 되는데 잘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그 아리아식 문제를 자꾸 가지고 그 금강경을 좀 현대식으로 해석을 하는 이유 부분이 이제 그거예요. 뭐냐면은 대승의 뛰어난 점, 선불교의 뛰어난 점은 바로 그 아리아식을 다룬다는 거.
우리의 깊은 심의식, 무의식을 다룬다는 거. 그래서 그것의 대립 개념의 구조라고 지금 서양인들이 얘기하듯이 그런 부분들을 일찍이 중간학으로 이 대승은 중간학을 바탕으로 발전해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승적인 불교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뛰어나요. 근데 그거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너무 깨달음 위주로 가고, 그리고 선승을 너무 이렇게 신비화시키고 숭앙하고 이런 부분으로 가면서 오는 어떻게 보면 그 불교의 종교의 도구마죠. 그것으로 우리가 한계점이 드러난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선불교에도 조동종도 있었고, 그러니까 묵조선, 그 다음에 화두선이 있고, 뭐 연불선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묵조선이 좀 좋은 방법일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있는데, 이제 한국 선사들한테 물어보면 그걸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조금 균형이 안 잡힌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뭐 그걸 이렇게 무시한다 하는 부분도 물론 있죠. 하겠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 자세히 이제 들어가면 복잡하지만 간단한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면은 즉 결국 거기에서 걸리는데 인간의 그 마음을 다루는 거잖아요. 지금 의식을 다루는 거고 인지의 그 방식을 다루는 건데 거기에서 위파사나는 바로 이렇게 대중화하기가 쉬웠던 게 그 알아차림이었어요. 왜냐면 알아차림 기능은 지금 우리 스스로가 쓰고 있고 지금도 바로 이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듯이 그랬는데 대승에서는 선불교화되면서 그야말로 그 중도 지견을 바로 직입으로 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 3억 6천만 년 동안 말하자면 이분법으로 우리가 이 뇌구조 자체가 이분법으로 진화를 해왔기 때문에 그거에 변환을 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반 대중이 쓸 수 있는 그런 선불교적 도구를 개발을 해줬어야 되는데 오로지 깨달음으로만 계속 끌고 갔지 마치 그 낚싯바늘을 깨달음이라는 미끼를 넣어서 잡아당기듯이 그렇게만 갔지 실질적으로 일반인이 자기 스스로를 그 선불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자기를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지 않았나. 오로지 화두만 물고 가는 모든 게 다 되는 걸로만 몰고 가는 그 부분들이 한계점으로 드러나지 않았냐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면 묵조선에서도 좋은 점을 받아들이는 노력 같은 걸 좀 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거는 묵조선이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화두선, 간화선이 나온 거예요. 묵조선 없이 간화선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묵조선을 무시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죠. 무죄가 아니고 그 바탕이 한계점이 분명히 그때 있었기 때문에 묵조선의 한계점이 예, 그래서 대종고 스님이 왜 이 묵조선을 완전히 그 쉽게 말해서 깨부시고 간화선으로 지향을 잡았느냐면 묵조선이 이 결국 인간의 의식을 깨우는데 한계점을 자꾸 드러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대종고 스님이 그렇게 생각했을지라도 후대 사람인 우리들은 그래도 또 이렇게 또 조사해보고 또 간화선의 문제도 생각해보고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대종고 스님의 이론을 너무 받아들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간화선이 대종고 스님 한 사람에 의해서 형성된 건 아니에요. 그분이 이제 어떤 기점이 된 거지.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묵조선과 간화선의 문제보다도 더 큰 문화적 충돌이 온 것이 불교 내에 그게 위파사나라고 하는 테라바다 이 남방 불교와 그리고 선불교를 중심으로 하는 북방 불교가 말하자면 천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면서 오는 사회적인 그 대중문화 속에서 그 녹여내는 속도가 남방 불교가 훨씬 더 쉽게 와닿았었다는 거죠. 현대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이론이 정연하고 그런 테오리 자체가
아비담마나 이런 테오리가 정연하게 그대로 갖춰져 있는데 북방불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불교는 어떤 면에서는 그걸 배제해 버리니까 그게 오는 그 괴리 현상이 심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선교일치를 놓친 결과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럴 때까지는 선교일치를 엄청 주장을 했어요. 선승들이. 근데 근대 불교에서는 선교일치를 말로는 하지만 그걸 많이 지향하지 않고 오로지 깨달음 위주로만 너무 가지 않았나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반대로 우리 선불교를 퇴화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이론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 바탕에 이론적인 배경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을 때 더 깨달음은 빛날 수가 있는데 이 배경이 약하다는 거죠. 너무 그 한마디로 그 점핑이 너무 심하다는 거지. 이론적 점핑이. 그래도 저는 그 비파사나와 간호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저는 비파사나가 더 근본이기 때문에 비파사나를 택한다고 말할 것 같은데 스님께서는 어떠신가요? 제가 봤을 때는 위파사나가 근본이고 가나서는 좀 후회다 이렇게 보통 알 수 있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미 부다 당시에도 그 가나선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깨달음의 그 부분들이 퍼포먼스가 충분히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그것을 인정하는 장면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쭉 이어져 왔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발전해 오면서 사실은 아비담마가 구사론이 형성되는 바탕이 됐고 그게 이제 담마고사라고 하는데 그 담마고사가 결국은 사실은 대승의 가장 그 바탕이 되는 그런 유식불교, 유식 철학으로 그것이 정립됐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후에 발전을 해서 결국은 대승의 모든 이론 체계의 바탕이 되는데 그 바탕에 그것의 바탕을 토양으로 해서 천불교가 이제 발화되는데 천불교에서는 가면 갈수록 특히 한국 불교에서는 그 바탕을 저버리지 않았나. 특히 그 고려 이후에는 그런 바탕이 이제 사라져 버릴 정도로 됐고 그래서 지금 유식불교는 한국에서 유식불교를 가르치는 교수나 스님들은 죄송하지만 100%다 유학생들이에요. 한국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전부 독일이나 거기 가서 학위를 받아서 들어와서 한국에서 가르치는 입장이 된 거죠 지금 일본이나. 그렇다면 이제 스님 말씀은 유식불교나 중관 사상이나 이런 그, 그, 그 대승불교 초기에 그 이론들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원효 스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 중간 유식의 대가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따른다고 하고 있는 임재종마저도 그 임재 스님도 유식의 대가예요. 근데 그런 바탕이 없이 지금 자꾸 나가니까 우리가 무식한 한국 불교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선불교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지금 어떤 뿌리를 잃어버린 상황의 선불교가 문제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뿔을 잃어버렸다기보다도 너무 깨달음 위주로만 지향해 간 것이 선교일치를 놓치지 않았냐 이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성교일체에 더 집중해서 뿌리를 더 찾고 근본을 찾다 보면 어떻게 보면 비파사나하고도 연결이 돼서 이렇게 융화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윗바사나하고 연결 정도가 아니고 이 원래 붓다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게 문화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남방불교 테라바다에서는 테라바다의 그런 스타일이 발화가 된 거고 북방으로 와서는 북방의 이 마하야나 스타일로 발화가 됐듯이 그것이 현대에 와서는
서로 통합돼서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그냥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저쪽은 또 너무 넘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비파사나의 장점은 제가 좀 알고 있는데 그 선불교의 장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장점이 무엇인지 조금. 말하자면 그 인간의 그 의식 구조 중에 그 표면 의식과 심의식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깊이 있는 그런 것들이 발현이 됐을 때 그 발현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 그걸 바로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녹여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대승불교의 그 이 체계가 훨씬 제가 봤을 때는 또 훌륭하지 않느냐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런 게 소승불교에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요? 당연히 있죠. 있는데 일반적인 접근에서 말하자면 대승불교의 그 중심은 금강경으로 우리가 되잖아요. 네. 금강경은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기뻐할 때는 기뻐해라. 슬플 때는 슬프고 화가 나면 화를 내라. 그러나 기쁨에도 슬픔에도 화냄에도 머무르지 마라. 무주처관을 근본적으로 바탕에 깔고 있는 게 금강경이라는 거죠. 그게 말하자면 금강경 사국에서 나타나는 응무소주 이쟁기심, 그러니까 무소주, 무주라는 거죠. 없을 무자, 머무를 자, 머무는 바가 없다. 머무는 바가 없는 알아차림이야지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그 부처님의 그 견해, 부처님의 안목에 가까운 알아차림이라는 거죠. 네, 물론 그런 어떤 좀 이렇게 그런 근데 남반불교는 그 부분에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요, 이론이.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도 힘들고 내가 몇 번을 설명을 해도 그 이해조차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 부분. 그러니까 어떤 그 인간의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단호하고 뭔가 더 빠르고 뭐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느낌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접근하는 그 말하자면 방정식, 저쪽 현대식으로 말하면 그 방정식이 등식이 훨씬 단순하고 훨씬 그 간단 명료해요. 선불교는. 근데 전 남방불교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 부분 들어가면. 그래서 그 테오리 자체가 일반인들이 이렇게 이해하기가 만만치 않는 기초가 있어야만 이해가 되는 이런 장점에서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어떻게 선불교의 장점을 살릴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파와 루드를 이 선불교의 장점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그리고 또 전문적인 수행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근본적으로 파와 루드로 제가 규결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겁니다. 그럼 파와로드가 일반적인 비파사나 기법과 다른 점이 어떤 부분에 있는 거죠? 루드에 있죠. 루드. 파와까지는 테라바다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특히 첫 번째 팔로우 이런 거는 테라바다에서는 거의 다 잘 안 다루죠. 그러나 팔로우는 대승에서는 아주 많이 다루는 항목이고 루드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 리플렉션 즉 그 비춰보기가 루드인데 그 비춰보는 것이 지금 얘기하는 올바른 이해를 통한 비춰봄이고 또 비춰보기 때문에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랬을 때 doing이 올바르게 나온다는 거죠. 그 올바름이라는 것은 팔정도를 말하는 거고 팔정도는 정견이 있어야 팔정도가 제대로 쓰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 거울보기라고 저는 명명을 하는데 그 거울보기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날 때는 화를 내라 기쁠 때는 기쁘고 슬플 때는 슬퍼해라. 그러나 머물지 마라. 화냄에도 기쁨에도 슬픔에도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 리플렉션 말씀이시죠? 예, 그게 리플렉션이에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소승불교에서는 리플렉션이 조금 제한돼 있다.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아. 어려워요. 좀 힘들게 돼 있다. 예. 그러나 대승불교, 선불교에서는 그런 게 좀 자유롭게 열려 있다. 그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만약에 제가 요즘은 무궁화호를 많이 타니까 무궁화호를 타면은 각 역을 다 서요. 그래서 일일이 태우고 내리고를 다 합니다. 그래서 어느 역이어도 이 무궁화호를 탈 수가 있어요. 그런데 KTX는 일반 역에서는 탈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냥 바로 다 통과해서 네네. 그 몇 개의 역만 주요 역만 그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바로 직행하니까 네네.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한마디만 더 해주시면. 그렇게 KTX 스타일이 선불교의 선불교다. 스타일이라 한다면은 아. 무궁화호 스타일은 테라바다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좀 장단점이 있다. 그걸 장단점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무궁화호를 타니까 제가 2시간을 이제 남원을 가는데 이점이 뭐냐면 2시간 동안 그날 법문할 내용을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아주 좋게 네네네. 종료롭게 가질 수가 있는데 KTX 타면은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고 타서 뭐 좀 보려고 하다 보면 내리라고 하니까 네네. 그걸 단점을 볼 수도 있고 장점을 볼 수도 있는데 어쨌건 스타일의 문제라는 거죠. 스타일이 약간 예. 다르다.